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리얼리 법률사무소 오늘 3회째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또 김재식 변호사님, 최다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해경궁 김씨, 흔히 이제 속칭 해경궁 김씨라고 하는데 이부 계정의 실소유주 논란, 그리고 이제 래퍼 마이크로다 부모님의 이제 사기 의혹, 이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가 이제 정말 누구 것인가, 이걸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주일 전이죠. 이제 지난주 월요일 19일 이제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고발 접수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는 명예훼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트위터 아이디, 이제 흔히 말하는 해경궁 김씨, 이 아이디의 주인이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해경궁 김씨가 누구 것이냐, 이거를 이제 트위터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얼리 법률사무소에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하면 트위터에서 알려줄 수 있는지, 이걸 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그거를 다루기에 앞서서 일단 해경궁 김씨 이 논란에 먼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해경궁 김씨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혹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해경궁은 홍 씨고요. 네. 해경궁은 김 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경궁 김 씨 사건이라고 하면 조금 그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위터 계정의 정식 명칭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런 그 계정이었던 것 같고요. 계정주가 특정이 되는 거는 또 계정주의 그 트위터 아이디는 그 @ 08-HK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그 부인인 김혜경 씨의 아이디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이디가 2013년에 아마 개설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멘션들이나 리트윗, 또 그것들이 카스에 다시 복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좀 부적절한 또는 명예훼손적인 또는 모욕적인 그런 그 멘션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대통령병 걸린 것보다 나으니까, 뭐 이런 사실 좀 방송에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이 다수 있었고, 물론 사망 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멘션들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한 멘션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뭐 공직선거법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이제 자한당과 뭐 손잡았다 이런 식의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주장을 해서 상대방 후보를 이제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글을 썼다는 부분이 또 이제 가장 큰 뇌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보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본인이 해경궁 김 씨라고 김혜경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있는 거냐,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트위터 계정은 본인이 김혜경 씨라거나 아니면 해경궁 김 씨라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경궁 홍 씨를 이제 패러디해서 이제 일반 유저들이 혹시 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아니냐, 이제 김혜경 씨 아니냐. 왜냐하면 뭐 이제 아이디 자체가 혜경 김으로 읽히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니셜이. 네, 그렇죠. 그렇고 단순히 이분은 그냥 닉네임을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 네,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말씀하신 잘못하면 부분은, 우리가 해경궁 김씨로 다 그렇죠. 일반인들도 잘 알게 돼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네. 시험 볼 때 해경궁은 홍씨냐 김씨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사람 대부분 다 김씨로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그 뭐 08HK 킴이라고 하든지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특정을 해서 네. 이 계정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부인 계정이 맞냐 네. 이렇게 정확히 좀 얘기를 네.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럼 싶어요.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제 해경군 김씨란 용어를 쓰지 말고 정의를 위하여라고 계정을 한번 그렇죠. 불러서 트위터 그게 계정이라고 정확한 것 한다든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진짜로 이제 김혜경 씨의 계정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또 반대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또 반박 근거가 있는데 먼저 이제 경찰이 왜 이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을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결론을 내렸는가 여러 가지 지금 근거들이 있잖아요. 언론상 보도된 것도 있고 뭐 경찰은 아직 뭐 법정 가서 더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온 것만으로 지금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일단 뭐 이제 처음부터 지금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계정이 김혜경 씨가 아닐까라고 추측했던 부분이랑 지금 경찰에서 제시하는 증거가 좀 많은 부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위터 아이디가 이제 혜경 김으로 추측되는 이제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인은 서울 토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생지가 그럼 대한민국 서울이 아닐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30년 동안 나는 성남시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김혜경 씨랑 유사한 부분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 예전에 뭐 대학에서 악기 전공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어떤 기한의 아이폰으로 글의 유저가 쓰는 휴대폰이 바뀌었는데요. 그 기간에 김혜경 씨가 휴대폰을 바꿨던 사실, 아이폰으로 바꿨던 사실이 있고, 또한 이제 휴대폰 번호가 이제 김혜경 씨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랑 같고, 또한 이제 이메일도 Gmail 계정인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하나씩 보면은 이게 다 반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트위터 아이디가 HK 킴이니까 김혜경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HK 킴은 뭐 꼭 김혜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김한국. 김현경. 김한국, 김현경 뭐 이렇게 네.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멘션을 날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서울 토박이 뭐 30년 성남에 거주, 아들은 군대 갔고 악기를 전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 페이크 아이디 이른바 가짜 그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김혜경 씨는 뭐 어느 정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거든요. 네. 또 이 카스하고 지금 그 트윗이 카카오 스토리와 트윗이 계속 이렇게 연동되는 과정에 있는 걸 보면 트위터 이 계정주는 이 김혜경 씨와 카스 친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또 이재명 지지자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김혜경 씨의 그 가족사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마치 김혜경인 것처럼 그런 멘션을 날렸을 수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 폰에서 뭐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부분은 이게 이제 성남에서 유일하게 바꾼 사람이 김혜경 씨 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가 만약에 부산에서 이걸 바꿨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번호가 일부 일치한다든지 뭐 지메일이 hkkim 뭐 63100 @gmail.com 이렇게 쓰여지는 것 역시도 얼마든지 hkkim 63100이라는 아이디어를 제3자가 도용해서 마치 김혜경인 것처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런 그 증거만으로 과연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 아이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이 멘션을 날렸을 수가 있나 하는 게 좀 의문이 되고요. 무려 또 이게 4년간 4만 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4만 건을 또 4년으로 나눠보면은
하루에 거의 28건을 이건 멘션을 날려야 됩니다. 하루 내내 트위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하루에 28건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다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 멘션이 전부 다 김혜경 씨가 날렸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조금 상식에 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마치 원래 그 지메일 계정도 비서실에서 공용으로 썼던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실 잘 몰랐는데 hkkim63100@gmail.com은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에서 네. 만들어서 선거 때 썼고, 일정 협의를 위해서 뭐 썼고, 이 이메일을 뭐 일부 사람들이 썼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트위터 태경호 김씨라 불리는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도 공용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비서실에서 똑같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전혀 그 비서실하고도 상관없는 제3자가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이 비슷한 HK킴, 네. HG킴이 아니라 네. HK킴 그 아이디가 63100 아이디가 다음에도 나오고 네. 뭐 네이버에도 나오고 뭐 분당 뭐 이제 교회 이재명 지사 김혜경 씨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가입자로도 김혜경 씨가 나온다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페이크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멘션들을 날렸다고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론적으로야 뭐 제3자가 네. 작정을 하고 다음 네이버 분당교회 그렇죠. 지메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트위터 계정도 연동해서 쓰고 있다. 정말 내가 너무 그 이재명 지사를 너무 좋아하는 열렬한 팬이라면은 네. 뭐 팬으로서 약간 어떤 이재명 지사의 부인과 닮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좀 영화를 찍으시나요? 차라리 이재명의 그런 그냥 작정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차라리, 정말 작정하고 똑같은 그런 그 이재명 부인의 그런 거 좀 비슷하게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태경킴보다는 그럼 JM 리라고 썼어야 맞지 않을까요? JM이요? 응. 이재명. 응.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근데 이제 타당할 뭐 어쨌거나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한 사람이 썼느냐 아니면 여러 명이 썼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무슨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과연 한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위터의 특성상 단문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여러 명이 썼는지 한 명이 썼는지 확인하기는 트위터에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IP 어드레스 같은 걸 준다 그러면은 그 IP 어드레스가 뭐 성남이나 뭐 서울 전역에 펼쳐져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망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있고 좀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은 뭐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썼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모바일로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은 여러 명이 썼다고 하면 뭐 일부 아이폰을 쓰는 유저나 뭐 갤럭시를 쓰는 유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올라왔다가 아이폰으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글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정 기간은 계속 안드로이드 폰으로 썼다가 일정 기간 이후 아이폰으로 또 썼다는 것도 보면 그것도 그럼 그러네요. 여러 명이 썼다고 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는 물론 아닐까라는 안드로이드 생각도 좀 폰을 들고요. 대량으로 한 뭐 50대 구입해가지고 집단 근데 갑자기 아이폰의 감성에 꽂혀서 아이폰으로 그렇게 바꿔볼까요?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썼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이 사망건이 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구글 검색을 통해서 몇 개를 봤습니다만은 좀 이게 감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보통 트윗을 날릴 때는 대체로 이게 뭐 지킬 앤 하이드 박사가 아닌 이상은 약간 일관된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드는 멘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김혜경 씨가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거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상식이 없고 또 어떤 거는 또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 변호사가 이제 김혜경 씨의 이제 변호인인데 이제 언급을 했듯이 갑자기 그 이재명 지사한테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새벽에 그쵸. 물어보는 그런 멘션도 있고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부인이
새벽에 그런 멘션을 날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 변호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상식적으로 새벽 1시에 어떻게 그러니까 부부간에 고향을 물어보는 그런 뭐 트위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밤에 바로 옆에 부부간인데 같은 집에 있는데 왜 트위터를 보내냐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런 해명을 하고 제 있거든요. 기억에는요 또 이재명 지사 부인의 그 미모 같은 걸 되게 칭찬하는 그런 아, 멘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셀프.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죠, 그거는. 그게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저도 되게 재밌는 게 또 그 정의를 위하여 이 계정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어떤 미모나 어떤 행동을 칭찬하는 글이 있으면은 꼭 그거를 항상 퍼다 나른다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야. 그래서 이 정의를 위하여는 김혜경 씨께 맞다. 이런 또 그 그래요? 의혹 제기도 있고. 아니라는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본인이 어차피 하는 팬심에서 그거를 계속 네. 그 김혜경 씨를 추종하거나 따르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사들은 꼭 리트윗 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증거라는 게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새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 트위터 계정에 쓰는 Gmail 아이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Gmail 아이디의 아이디 부분 이제 뭐죠? 그게 HK 킴 킴 뭐 63 뭐쩌고 땡땡 00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계정이 똑같은 아이디의 다음 포털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좀 해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만약에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분이 네. 만약에 다음 아이디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 이재명 지사 집 안에 들어가서 다음에 접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고 다음 아이디는 또 딴 사람이 만들었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그 측근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접속한 거다. 뭐 이렇게도 또 해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만약에 정의를 위하여가 다음 아이디를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완벽하게 네.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게 김혜경 씨의 아이디임을 가리키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다음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제 트위터 본사가 이 계정의 어떤 실체를 확인해 주면은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계정을 확인하려고 경찰이 한번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4월에 이제 누군지 좀 알게 해달라, 자료 좀 달라 요청을 했더니 트위터에서 5일 후에 이제 범죄 성격에 감안했을 때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찾아보니까 트위터의 기본 입장은 이제 우리 트위터는 익명으로 소통하는 것을 이제 트위터 창립 이후 핵심 원칙으로 지키고 있다. 이게 트위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또 트위터 이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유하지 않겠다. 뭐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김 변호사님이 찾아내셨는데 이게 형사 사건이라서 그렇지 민사 사건이라면 또 장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때 김 변호사님께 저기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일단 형사상으로 왜 문제가 안 안 되는지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상대로 고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일부 이제 네이버 이제 기사에 보면 댓글을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달 수도 있고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위터 마크가 보이고 이제 아이디가 보이고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욕설이 난무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죠. 그랬더니 결국 그 건은 이제 확인이 안 된다. 피의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던 경우가 있는데 트위터의 입장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형사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뭐 어떤 뭐 살인이라던가 이런 정황이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는 형사상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아닌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주는 것을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상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죄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뭐 트럼프가 저기 오바마나 클린턴을 엄청 비난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게 서위사실인 경우도 있고 뭐 사실적시인 경우도 있는데 아,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미국은 폭넓게 또 그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뭐 인정하는 입장이라 미국에서 죄가 안 되는데 이거를 그렇죠. 트위터가 응해주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런 사법 공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뭐 일부 미국 법무부 측에 사법 공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뭐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애가 유괴가 됐다. 근데 마지막 트윗을 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트위터 그 자기들 룰에 가봐도 네. 그런 걸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폴리시로. 네. 뭐 테러라든지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런 거는 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를 폴리시로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실제로도 이 방금 말씀하신 사건 말고도 예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님 알려주셔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소액 민사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뭐 트위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을 당했고 그래서 소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또 마찬가지로 트위터 계정이 누구 건지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 이제 정부에 증거 수집 협조를 공식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 한 1년 뒤쯤에 이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조세프 스페로 판사가 직접 검찰에다 연방 검찰에 이거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자료를 파악해서 한국 법원에 넘겨달라 명령을 내렸고 그래 실제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도가 있어서 직접 이제 담당 그때 판사나 성남 지원 그 법원에 물어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명예훼손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로 그때 경기지사 예비 후보 시절 때 피해를 받은 또 전해철 의원이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아니면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김혜경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은 뭐 같은 방식으로 또 확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사건 아까 같은 이유로 안 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에 네. 그 증거가 해외에 있을 때 이런 걸 뭐 통상 국제 민사 소송이라고도 칭하긴 하는데 네. 해외에 있는 그 증거를 어떻게 가져올까 이런 점들이 각국에서 다 문제가 됐어요. 우리 그 점점 국제화가 되니까 증거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각국이 그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에 가입을 해서 이럴 때 그 우리나라의 그 증거를 너희 국내 소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원 사건의 경우에는 그 IP 주소 트위터 네. 계정에 IP 컴퓨터 주소 로그 데이터 네. 뭐 계정에 입력할 때 썼던 정보들을 이제 요청을 해서 네. 우리 외교 경로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미국 검찰이 미국 지방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서 트위터가 그 내용을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알려준 그런 사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트위터가 과연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면 네. 과연 이 계정이 이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김혜경 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게 먼저 선결 문제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트위터 그 정책과 관련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가 짧지만 좀 읽어봤는데 트위터는 그 계정에서 이제 계정과 관련한 로그 데이터라는 거를 네.
18개월 주기로 계속 이제 보관을 하는데 18개월이 지나면 그 전 18개월 건 지워지고 18개월 거만 이제 보장을 하는데 그 로그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로그를 했다 이런 그 기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해요. 뭐 IP 어드레스라든지 그 브라우저 타입이 어떤 거라든지 그 디바이스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 폰인지 또 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뭐 버전 같은 것도 나오고 그 트위터에서 어떤 서치 텀스 어떤 문장을 넣어서 서치를 했는지 또 간 웹페이지는 뭔지 이런 상당히 그 사람이 구체적인 그 웹페이지 같은 것까지 다 18개월 동안 이렇게 저장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2018년 뭐 4월에 고소가 되니까 이 계정에서 탈퇴해서 계정이 없어졌잖아요.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2018년 11월이니까 네. 18개월 전 거, 그러니까 2017년 5월 정도 이후부터의 자료는 지금 트위터 계정에 로그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남아 있는 건지 여부가 지금 사실 좀 불투명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개월이라는 거는 네. 계정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18개월씩 계속 저장을 한다는 것이고 네.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에 그러면 로그 데이터를 몽땅 없애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 읽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로그 데이터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컨텐츠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트위터가 협조만 해주면 적어도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 2017년 5월부터 18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니까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로그 데이터와 어떤 실질적인 컨텐츠, 자기가 뭘 리트윗했는지 또 디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트위터리안끼리 서로 디렉트 메시지 한 것도 다 보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지금 어드레스북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화 그 부도 이 트위터가 18개월 동안 보관을 한다는 게 최근 기사로 확인이 됐거든요. 전화번호요?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또는 그 GPS 위치 같은 걸 잘 조사해 보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어떤 식의 그 멘션들을 누구랑 이게 다 예.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강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고 예전에 최순실 그 태블릿도 네. 그런 식으로 GPS 추적을 해서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최순실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특정을 한 사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하나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네. 반대로 이게 이제 너무 김희경 씨 개인정보가 너무 똑같으니까 반대로 김희경 씨가 이 계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사실 물론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의 입증 책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피의자로 지금 특정이 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자기 이메일이나 네. 핸드폰 번호 일부를 도용을 하고 뭐 자기의 인적사항 일부를 지금 계속 통해서 자기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 계정의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에 따라 트위터에 이 계정에 관한 그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기니까 김혜경 씨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트위터에서 증거를 입수할 수 있지 않은가. 이재명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씨도 당연히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나 뭐 전해철 의원이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반대로 김혜경 씨나 이재명 씨가 누명을 쓰고 있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아이디가 지금 도용당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증거조사 협약에 따라서 대법원을 통해서 미국 법무부를 거쳐 트위터에 그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대응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이 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 주변 측근이 아니라면 당신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해라.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는 이재명 지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을 또 없애버렸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법조인인데 그렇죠. 자기의 유일한 그 무고함을 증명해야 할 그 아이폰을 어디다 선거하다가 이렇게 뭐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아이폰 계속 교체하는 그 아이폰에 네. 포렌식을 해보면은 트위터 계정에 접속을 했는가 금방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지금 있다고 하는 거를 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일단은 정의를 위하여 개정 논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이제 마이크로 닷이라고 이제 연예인 유명 래퍼인데 이제 이분의 부모님이 20년 전에 이제 사기를 해서 도주를 했다 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7년 5월에 동네에 같이 살던 친척 그리고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뭐 수십억 원을 빌려가지고 잠적한 거 아니냐 뭐 지금 아직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액이 당시 97년 기준으로 뭐 20억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했다가 이제 피해자 측이 뭐 공소장을 뭐 공개를 하면서 고소장을 공개를 하고 또 이게 논란이 확산되면서 또 입장을 바꿔 사과를 했죠. 근데 이게 사기 혐의가 논란인데 이게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저는 이게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20년 전 사건인데 지금 와서 이게 처벌을 한다고 나서면은 처벌이 가능할까? 전 이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도는 연예인 그런 어떤 소문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소위 이제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겠거니 별로 관심이 없다가 뭐 마이크로닷 씨가 이제 뭐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처벌을 하도록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니까 점점 그 뒤부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제 파헤쳐지게 돼서 저도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1997, 8년 경에 이제 충북 제천에서 이제 마이크로닷의 이제 부모님이 목장을 하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을 속여서 이제 거액의 돈을 편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뉴질랜드로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걸로 이제 사기라는 혐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닷은 사실 무근이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장이나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기가 맞나 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이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에 이제 법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때 1997년도의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지난 거 아니냐, 그럼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피해자분들 얘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어디죠?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제 국외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형사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아직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수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데려오느냐 이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오클랜드에 거주한다고 돼 있는데 뭐 지금 뭐 인터폴 수배됐다고도 하고 어떻게 데려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혐의가 있는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하기 위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고 인터폴에 지금 적색 수배를 하면 이게 지금 인터폴은 경찰들 간의 어떤 기구고 범죄인 인도 조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이라 대체로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많이 이용을 하고 경찰들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하는 적색 수배, 레드 노티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소재를 확인해가지고 또 국내로 강제 송환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또 부모님들이 의사를 밝힌 게 이제 자진으로 한국에 오겠다. 근데 여권을 만들려면은 2에서 3주가 걸린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2, 3주면은 좀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 전에 먼저 수배돼서 강제로 또 송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좀 그게 뭐가 더 우선해서 올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그 적색 네. 수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여권 뭐 만들든 안 만들든 그냥 강제로 한국에 그렇죠. 오게 되겠죠.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모양이 안 좋으니 뭐 본인이 직접 오는 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또 유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체포돼서 오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자진 입국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네, 일단 그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이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적색 수배가 이제 현재 이제 사기의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뭐 차용증도 없이 준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어떤 피해 금액을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수십억에 이른다. 아주 거액의 사기를 치고 뭐 도주했다 이런 얘기만 있는데요. 최소 5억 원 이상 현재 지금 나온 네. 인터뷰하신 분들 얘기만 들어도 5억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도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경찰 자체적으로도 5억 원이 넘는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근데 뭐 수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검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수배를 하면은 그 지역 오클랜드 경찰에 이제 통보가 돼서 네. 그 사람이 소재를 일단 알아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강제 송환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오클랜드 말고 뭐 뉴질랜드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송환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 그 집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 어차피 인터폴도 그 사람을 만나야 네. 그 사람을 송환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권까지 지금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은 뭐 여행을 가든지 어디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가든지 뭐 이러면 또 뉴질랜드는 없는 것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송환이 이게 순조롭게 될 건지 또 자발적으로 입국할 건지 되게 의문이 드네요. 또 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이미 경찰에서 밝혔어요. 지명수배 범이었다고 예전부터. 지명수배 범이면은 한국에 오면 당연히 바로 이게 기록이 남으니까 잡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2015년에 이제 그 마이크로 다시 그 쇼미더머니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부모님이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런 또 정황이 있어요. 가능한가요? 지명수배범이 한국에 와서 뭐 아들을 보고 다시 돌아간다는 게? 지금 이제 피고 소인의 진술이 없어서 아마 처분은 기소 중지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기소 중지할 때는 그 지명수배를 해서 그 사람이 검거되면 이제 잡아오도록 하고 또 입국 시 통보제도라고 해서 이제 공항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되면 당연히 검찰로 송환이 돼서 그날부터 이제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아마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뭐 시민권까지 다 취득한 상황이라면 뉴질랜드 여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뉴질랜드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그 입국 시 통보를 걸어놨다 하더라도 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국적 상실 신고를 했나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들어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국내에 있다고도 입국 뭐 출입국 기록이야 확인하면 알 수 있으니까 국내 여권도 그러면 물론 기간이 만료됐겠지만 가지고 있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바로 출국 금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좀 정황들이 있어야 출국 금지를 하는데 이 상황의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출국을 할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황을 근데 봤을 때는 아주 치밀하게 지금 뉴질랜드로 갈 걸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출국 금지 처분이 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버려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민을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 이민 당국이 받아줘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이민 당국도 한국에 기소 중지가 돼 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이민을 안 받아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그 논란이 있기 전에.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민과 관련된 수속 절차를 거의 마쳐서 이미 기소 중지를 내렸을 때는 이민 절차가 상당수 진행이 돼 버려서 네. 한국 당국의 사정을 뉴질랜드 당국이 몰랐던 것 같고 제가 뉴질랜드 저기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아직 이런 게 그 뉴질랜드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그래서 사건이요? 예, 그래서 이게 뉴질랜드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그 이민 절차나 네. 또 한국에서 이렇게 도피해온 그 과정 자체가 뉴질랜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사기 사건이다 보니까 뭐 이분들이 처벌 받냐 안 받냐 이것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피해자들이 보상을 그렇죠.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기 당한 건데 이미 돈 뜯긴 건 어떻게 또 돌려받나.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다면은 민사 사건에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형사 사건은 뭐 기소 중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댓글로 질문도 올라왔네요. 그 부분이. 네네. 마침 그 형사는 몰라도 민사가 힘들다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형사 사건에서 적어도 몇 년 안에 이 사건이 처리가 안 되면은 처벌할 수 없다. 네. 이게 일종의 쉽게 공소시효인 거고 그렇죠. 민사 사건에서는 일정 기간 또 몇 년 안에 어떤 뭐 빚을 졌는데 이 돈을 뭐 받는다는 어떤 청구를 하지 않거나 뭐 어떤 그런 분쟁을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해결될 수 없다. 뭐 이게 소멸시효의 개념인데 좀 말이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형사적으로 다투는 거는 이 네.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국가에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고 네. 민사상으로는 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으니 너 나에게 돈을 줘 이렇게 사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사상으로 일반 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지금 이 사건이 1997년, 8년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것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지구까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중단 사유가 뭐냐면 청구, 압류, 가압류, 그다음 가처분, 뭐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아직 못 갚고 있으니까 뭐 내년까지는 어떻게 줄게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게 있고 또 청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듯이 너 왜 내가 그때 준 거 왜 안 갚아? 갚아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판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소한 것도 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형사소송은 이제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뭐 내가 돈 빌려갔으니까 갚아라는 어떤 그런 청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고 따라서 지금 이 채무자분들이 민사상 어떤 우리가 인정될 만한 중단 사유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를 해서 뭐 공시송달로 이걸 진행을 했다거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소멸시효가 소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꼭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피고가 뭐 또 소송을 해도 별로 국내에서 이미 재산을 다 챙겨서 뉴질랜드로 이주를 해버렸으니까 이거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도 일단은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시효가 일단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판결을 받았을 때 국내 재산이 없더라도 아까 국제화가 되면서 점점 이 세계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 판결을 뉴질랜드 법원에 내서 뉴질랜드 재산에도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우리나라에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판결도 뉴질랜드나 미국에서 그 나라 법원이 승인만 하면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998년이나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판결을 받아서 뉴질랜드 변호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뉴질랜드 법원에 그 판결 집행을 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집행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만약에 뉴질랜드 가는지 모르면요? 그거는 출입국 기록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아. 알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어차피 출석을 안 할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 같은 것들 사실 조회를 해서 네. 어디로 출국을 했는가. 물론 또 너무 지능적으로 뉴질랜드로 바로 출국하지 않고 뭐 괌을 거쳐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판결을 받아놓으면 시효는 연장되고 언제든 필요한 경우 뉴질랜드 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드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형사재판 가서 법정으로 가면은 이게 뭐 민사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합의라는 또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뭐 민사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해도 뭐 부모님들이 좀 처벌을 강하게 받기 싫으면은 결국엔 이 피해를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되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뉴질랜드 당국에 알려지고 뉴질랜드 당국이 뭔가 그 외에 다른 조사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 뉴질랜드 있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 뉴질랜드로 가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의 그 감경을 위해서 네. 피해자들과 합의를 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것대로 잘 합의를 해서 네. 돈을 받을 기회는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경제사범들은 피해액을 이제 배상을 하면 실형을 주거나 하는 거는 좀 지양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 1억 원을 기점으로 1억 원 이상의 어떤 사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재판이 뭐 끝난다거나 했을 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형사상 아까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식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 국민이 아는 사건화되고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최대한 많이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민사상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형사상으로 좀 보전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이 사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때 이제 5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로 다씨가.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연좌제 비슷하게 우리 헌법에는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고 자기가 결정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불리한 이익으로 처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이크로 다씨는 당시에 5살에 불과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결정하지도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법률상의 책임을 지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여론이나 네티즌들 네. 보면은 뭐 마이크로다 감옥 가라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좀 처신이 약간 좀 부당했다는 거. 부당했던 면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뭐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팩트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또 뭐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방송에 나오지 말아라든지 일단은 좀 자숙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닌가. 설마 이것 때문에 또 막 마이크로다 또 그의 형 산체스 둘 다 뭐 감옥 가라 벌금 내라 뭐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무엇보다 좀 피해자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잘 구제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선일보 VOD와 유튜브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